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의 공통점 그러면 사업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둘이 꿍짝이 돼서 뭐 정부 효율분가 그걸 이제 출범시키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하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그동안 미국의 대외 원조를 담당했던 국제개발처를 없애겠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이건 뭐예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행정부의 뭐 불필요한 뭐 인력을 줄이겠다. 예. 아니면은 뭐 예산 낭비되고 있는 구멍을 막겠다. 뭐 미국을 우선으로 놓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면 손을 보겠다. 뭐 이런 공약이죠. 근데 약속한 대로 취임 직후에 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볼 대상 중에 하나가 국제개발처, USAID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대외 원조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이 트럼프가 취임 첫날 바로 이 USAID에 대해서 90일 동안 해외 원조 동결 조치를 시행을 했고 예. 이후 수십 명의 여기에 고위 관리가 휴가 받았고 그다음에 수천 명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해고가 됐고 또 나머지 직원들은 사무실 출근 금지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웹사이트하고 SNS인 그 X 계정도 삭제가 됐어요. 황당하네요. 출근 금지 조치는 뭔지 참. 네. 이거 되게 역사가 깊지 않나요? 맞아요. 이 어쩌다가 이 USAID가 만들어졌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꽤 네. 흥미롭습니다. 1961년 그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존 F 케네디가 소련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설립을 했습니다. 예. 미국의 안보는 다른 국가의 안정과 또 경제 발전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 그 목표였던 소련의 영향력에 대응한다. 이거는 이제 사라진 건데 애초 목적과 달리 지금까지도 USAID가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낭비적이고 뭔가 좀 구린 구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덕분에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설립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는 이 기관의 자금을 놓고 싸우기도 합니다. 네. 나름대로 대외 원조를 해줬던 기관이라고 하면 전 세계 후진국, 개도국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돕는 좋은 기관이고 또 미국같이 돈 많은 나라, 돈 잘 벌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이런 거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USAID가 60년이 넘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 하는 일이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예. 처음에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식량의 접근성이라든지 뭐 건강 그리고 교육과 같은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었고 80년대 뭐 90년대에는 뭐 베를린 장벽 붕괴 그다음에 네. 뭐 르완다 대학살 이런 세계적인 주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이후에는 뭐 질병의 예방 접종이든지 뭐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그런 보건 프로그램에 예산을 오랫동안 많이 썼고 뭐 에이즈 확산 방지 같은 그리고 브라질의 뭐 아마존 보존 뭐 페루의 코카인 박멸 이런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뭐 기아가 있는 곳에 식량을 제공도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식량 부족이 하는 지역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기근 감지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심각한 경제난으로 그 발생한 베네수엘라 난민을 좀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주의나 아니면 뭐 인권 강화를 위한 원조까지 활동 범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원 방식.
어떤 지원의 루트이기도 한데 USAID가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비정부 기구, 뭐 외국 정부 또는 해외 민간 자선 단체에 자금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원조를 제공을 합니다. 네. 현재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USAID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USAID가 이제 분쟁 중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제 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가 어딘가 하고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콩고, 소말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네. 60개국 이상의 거점을 두고 약 130개국의 지원 활동을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여러 부처와 기관에 걸쳐서 미국이 국제 원조에 쓴 금액은 다 합치면 이제 한 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어휴. 네, 근데 이 가운데 USAID만의 예산은 약 4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8조 원 정도 네. 차지합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국제사회의 원조를 책임지는 기관이긴 하나 말씀과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했는지 쭉 들어봤더니 분명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유지를 해왔는데 그럼 자국에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청산 대상?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USAID가 하는 이 프로그램 일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USAID가 하는 일이 미국 우선주의 하에서 의제 하에서 좀 효율적인지 아니면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지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좀 검토해보기 위해서 일단 자금 지원 멈춰라. 네, 그리고 너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얼마나 잘 지원을 하고 있었는지 볼 거고 그게 내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교 정책과 그다음에 USAID의 근본적인 목표에 잘 부합하는지 결과를 냈는지 운영 방식을 좀 뜯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그에 따른 가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대표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USAID는 국무부 웹사이트 하위 섹션에 포함이 돼서 네. 국무부의 산하 조직으로 지금 축소가 벌써 되어 있는데 독립기관으로 있을 때는 정부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이란이나 북한을 포함한 국가도 지원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국익에 맞는 운영을 감시하고 제어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뭐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게 있었나 보죠?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USAID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들을 좀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심. 수년간 USAID를 정치 개입과 연결하는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대략 내용은 USAID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쿠데타를 지원을 했다. 아니면 민주주의 구축 노력이라는 명목 하에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등 어떤 다른 나라의 정치적 선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자금이 흘러갔다. 이런 주장들이 담긴 보고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원금이 온전히 대상자들에게 모두 가지 않고 그 과정에서 좀 흘러나간 곳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헤로인과 양귀비 밭을 일구는데 돈이 들어갔다. 이런 주장들이 담긴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보겠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 트럼프 정책에 이번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정책에 어긋나는 것들 예를 들면 성소수자 지원 아니면 낙태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자금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불법이다. 그래서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발이 상당하죠.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양극화, 국가 간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원조를 중단해버리면 여러 나라 타격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USAID가 오랫동안 이 성공적으로 지원을 했던 게 에이즈 구호 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미국 원조가 동결된 이후에 그 HIV 환자들이 가장 많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보건, 교육, 식량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기사를 보니까 시리아 야전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지원이 중단되면서 직원 300명을 해고하고 병원을 폐쇄하는 곳이 생기게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는 인권 옹호나 뭐 민주주의 촉진, 뭐 미디어 지원 같은 것에서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공백을 이 틈을 타서 중국의 1대1로가 메꿀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의 어떤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또 원조가 끊긴 국가들과 연대 구축에 나서면서 영향력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소식 한번 소개해 보죠. 비만 치료제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관심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또는 부수 효과들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약물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예. 의외의 부수 효과들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맞춤 양복을 만드는 회사들, 뭐 제단사들이 아주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감 확 옵니다. 저도 이분들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맞춤 양복 고객들 중에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객들이 이제 꽤 있는데 이들이 이제 오젬픽 그러니까 노보디스크가 개발한 당뇨약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랑 이름만 다르고 성분은 같은 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오젬픽을 먹고 살을 너무 많이 빼는 바람에 이 양복을 다시 수선해야 되게 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살이 빠졌으면 이제 기분도 좋으니까 그냥 한 새 양복을 막 좀 20벌 좀 넉넉하게 그냥 맞추면 좋을 텐데 이 고객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원래 입던 양복들도 좀 비싸게 맞춘 거니까 예.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양복을 좀 수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줄여달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양복 맞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새 양복 맞추는 게 더 돈이 된다 그거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줄여둘 때도 뭐 돈 좀 받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양복을 줄이는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이 돼서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양복 줄이는 게 이제 그냥 자르고 꼬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중이 일단 많이 빠지면 어깨와 이 가슴이 작아지기 때문에 양복이 이제 축 처져서 길게 내려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장도 줄여야 되고 어깨를 좁히려면 그 팔 부분에 연결된 천도 모두 일단 떼어내야 돼요. 양복이 이제 그냥 하나로 그냥 쭉 된 게 아니라 붙이고 그렇죠. 조각조각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양복을 거의 다 분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일은 거의 뭐 새 옷 하나 맞추는 것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은 많지만 그렇다고 이 고객들이 양복을 새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좀 줄여달라는 걸 또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새 양복만큼.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기껏 해놓으면 결과물은 또 이제 새 옷처럼 아주 뭐 굉장히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이게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죠. 네. 게다가 그 살이 갑자기 못 알아볼 정도로 빠져서 온 고객이 옷을 뭐 한 벌만 들고 오겠어요? 단골집이면 많이 맞췄겠죠. 수십 벌을 다 맞춘 거 다 들고 와가지고 예. 이거 다 줄여주세요. 그러면 거의 뭐 옷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의 요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손이 더 필요하겠고 그런데 그걸 또 갑자기 해줄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 재단사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옷을 새로 맞출 때도 이제 기껏 사이즈를 재고 옷을 다 만들었는데 잘 맞나 하고 입어보면 오젬픽을 계속 복용 중이니까 네. 그 사이에 살이 더 빠져가지고 또 옷이 안 맞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이 요즘에 비만약 때문에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남자들 이런 양복 옷뿐만이 아니라 뭐 웨딩드레스 같은 것도 이제 예약을 해놓고 이제 웨딩드레스 같은 거는 정말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결혼식 날은 살이 또 몰라보게 빠져가지고 아, 그것도 안 맞는구나. 그렇게 오는 바람에 또 원래 웨딩드레스는 이제 가봉 이런 걸 또 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예약한 드레스를 또 못 입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냐 이런 문제로 분쟁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계약서 자체에 체중이 줄어서 생기는 이 사이즈 미스는 고객 책임이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정말 비만 약 개발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네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나이 들면서 체중이 느는 사람들은 네. 맨날 걱정이 이 양복 맞췄는데 몇 년 뒤에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데 이제 줄이는 걸 고민하는 세상이 왔는데 그런데 비만약에 대해서 이런 루머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 임상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약을 먹은 여성들 중에 꽤 많은 경우에서 임신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임신이 됐다 이런 보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뺐을 뿐인데 왜 안 되던 임신이 됐을까? 그래서 의사들이 좀 추측해 보기로는 이 비만이 이 배란을 방해하고 난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줄고 이게 극복이 되면서 임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비만약의 성분 중에는 이 소화가 지체가 돼서 위에 음식물이 오래오래 남아있도록 하는 성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음식을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또 배가 장시간 안 고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성분이 또 이 피임약을 먹는 여성의 경우에는 피임약의 흡수를 방해를 해서 임신 확률을 높이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는 하더라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임신 확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비만약을 드시면 위험하죠. 네. 그리고 이 비만약을 먹던 사람도 임신을 하려면 그 비만약을 임신 2달 전, 2개월 전까지는 끊어야 한다는 게 의사들의 조언입니다. 아, 오히려 끊어야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지난 몇 년 새 가게에서 물건 훔치는 절도범들이 많이 늘었다. 뭐 이것도 대충 저는 감이 오는데 맞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지만 네. 물가 올라서 훔친 거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요? 이 세계 어디에서나 코로나 이후에 물가도 너무 오르고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둑이 많아진다는 그런 겁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절도범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뭐 조직적으로 뭐 소매 상점에서 절도를 하는 단체가 생겨서 골치다 이런 기사들도 좀 있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절도 범죄가 93%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이 주인들이 그 도둑을 봐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좀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기 소지 우려. 예. 그래서 자칫 이 총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좀도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범죄로 처벌하거나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950 이하의 절도건은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최대 $1,000 그리고 최대 징역 6개월이거든요. 경범죄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런데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절도범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의 과밀화가 또 미국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범죄나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감옥에 들여보내야 되니까 대처가 힘든 거예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덕분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배짤할식의 절도를 하거나 일부는 정말 조직적으로 이제 커지면서 뭐 타겟이나 아니면 월그린 같이 대형 상점 아니면 또 동네의 작은 상점들이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매장을 닫는 곳들이 몇 년 새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반전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연구 보고서인가 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절도범들이 의외로 중산층에 속하는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진 백인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절도를 했다 하면은 굉장히 보통으로는 이제 유색 인종을 예. 생각하기 마련인데 예. 그 중산층에 속하는 백인들이 많다. 그래서 훔치는 이유를 물었더니 예. 경제적 이유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인플레로 부당하게 비싸진 어떤 상품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서 뭐예요? 이 시민사회 운동이에요? 그런 의견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좀 황당하긴 하네요. 네, 예.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한 거가 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뭐 인공지능의 나라고 로봇의 나라고 IT 최첨단 국가인데 그런 기술 활용해서 감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매업체들이 절도를 막기 위해서 IT 기술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보안 카메라를 통해서 뭐 조금 의심스러운 걸음걸이나 아니면 좀 선반이 갑자기 비어 있다. 그럼 그 신호를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그 마트나 이런 곳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과거에 훔친 이력이 있는 전과범들의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시킨 다음에 물건을 만약에 훔쳤던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감지해가지고 도둑을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매장 내에 어떤 소비자의 모든 행동들이 잠재적인 이 데이터 포인트가 된다고 하니까 예. 실제 설문조사를 해봐도 응답한 미국 소비자들의 3분의 1은 안면 인식이 장착된 카메라가 있는 매장에서는 쇼핑을 덜 하거나 피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굉장히 신선한 방법이 하나가 나왔어요. 뭔가요? 바로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 절도범을 없애기 위해서 절도범을 고용하는 거예요. 아예 채용을 해요? 네, 그래서 영국도 말씀한 것처럼 이 소매점 절도가 아주 심각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2023년 43만 건의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 중에 99%가 범인이 확인되지 않은 채 종결이 됐다고 해요. 예. 소매업체들은 그래서 도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출을 굉장히 늘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절도범을 잡기 위해 절도범들을 고용해서 도둑질을 시키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예. 소리냐? 그 범죄학 교수 출신인 사람이 예. 페퍼튜니티 리서치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가지고 예. 이 하고 있는 컨설팅 방식인데 예. 이 회사는 절도로 처벌을 받은 이 적이 있는 전직 수감자들을 고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의뢰를 한 소매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업체에 미스터리 도둑처럼 몰래 잠입을 해요. 이게 우리 갈게요, 훔쳐볼게요가 아니라 몰래. 예.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훔치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뭐 시간대에도 예. 다르게 해서 절도를 해요. 그리고 뭐 셀프 계산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곳은 또 그곳을 중심으로 절도를 해보고 예. 근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요. 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해당 가게에 뭐 제품 진열에 좀 문제가 있더라. 아니면 카메라의 위치가 좀 잡기 어렵게 돼 있더라. 아니면 보안에 당신들이 뭐가 취약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뭘 잘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책을 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종의 금융사들이 해커들 고용해서 우리 사이트 해킹해봐라 한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이런 좀도둑도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도 그냥 훈방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감옥도 꽉 찼다니 좀 씁쓸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이모 저모 오늘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